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러 이제 또 멘토링의 삶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좀 환영하면서 같이 좀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들 같이 만들어 보려고 제가 왔는데요. 점프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신다면 아마 한 번쯤은 저를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멘토들에게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은 청소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고, 특히 뭐 센터에 가서 그 센터의 또 실무자분들하고 같이 관계 맺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한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들이 우리가 사실 이런 방법들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이 나름대로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어떤 선생님의 모습들, 막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저하고 같이 기본적으로 내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 또한 센터에서도 또 어떻게 하면 관계 맺고 좋은 멘토로서의 역할들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전달해 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학생 팀빌딩 및 퍼실리테이션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장학생들끼리 우리가 아이들 만나기 전에 또 우리끼리 같이 소통하고 서로 동기부여를 주고받는 과정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할 것 같아서 같이 좀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특히 또 퍼실리테이션을 배우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것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거나 또 소통하는 것에 기본적인 어떤 원칙과 철학들, 스킬들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엑기스들을 잘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요청사항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거나 관계를 맺으면 지금도 서로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고 하니까 이게 내가 지금 워크숍 현장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발언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공감을 받고 있는 건지 어떤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워크숍 쭉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서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줌 박수가 있는데 이렇게 반짝반짝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환영의 박수 한번 다 같이 반짝반짝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수화 있잖아요. 수화로 이 반짝반짝이 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줌에서 누군가의 발언이 끝나거나 소그룹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언이 끝나거나 또 어떤 요청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훨씬 더 분위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송창현이라고 하고요. 디자인 띵킹 퍼실리테이터로 살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디자인적 사고를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그런 조력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저는 공교육에 있는 교사 그룹들을 제일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랑 똑같은 고민이에요.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팀 플레이를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진 경험들 오늘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두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인드셋, 우리의 어떤 자세와 태도이죠. 내가 멘토로서 어떤 소통의 자세와 태도를 갖춰야 사람들과 잘 원만한 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중요한 지점들을 오늘 좀 전달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특히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아이들과 관계 속에서 대화를 좀 길게 이어가거나 또한 센터에 갔을 때 어른들과 대화를 이끌어 갈 때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거기도 중요한 스킬들만 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의 소통의 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소통할 수 있고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를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소통을 배울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 마음이 소통으로 좀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소통의 마음을 좀 열어보는 공감의 시간들 같이 함께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제가 그 내용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딱 3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간단하게 각자 기록을 하시고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이 네 가지를 소개하면서 자기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냥 나의 이름과 뭐 전공, 그리고 멘토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좀 친밀해서 아이들과 관계를 잘 맺습니다. 저는 뭔가 가르치는 거를 참 잘합니다. 저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멘토링이 이미 시작하시거나 이제 시작하시게 될 텐데 좀 걱정이나 설레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멘토가 되어 간다는 것,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 어떤 설레임이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걱정들이 있는지를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 멘토링 활동에 지금 참여하셨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더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 뭘 좀 더 준비하면 좋을까? 소통 역량,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뭐 화술,
뭐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 볼게요. 네, 네 가지 작성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 활동하시면서 이제 같이 함께하게 될 우리 같은 멘토 분들을 좀 만나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드릴 건데요. 조별로 흩어져서 이 네 가지를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순서대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각 소그룹으로 흩어지시면 오늘 소그룹을 원활하게 잘 진행해 주실 수 있는 소그룹 그 진행자분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좀 이렇게 운영에 따라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사람당 한 1분 정도씩 발언을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끝나지 않고 너무 길지 않도록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참여분들에게 시간 한 10분 드릴 겁니다. 지금 시간이 18분이니까요. 네, 29분까지 할게요. 29분까지 천천히 여러분들 대화를 나눠주시고 혹시 좀 더 그 안에 일찍 끝나면 메인으로 나오지 마시고 그 안에 좀 궁금했던 질문들 서로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 만들어 볼 거고요. 한 번 발표 끝나면 어떻게 되겠죠? 네, 박수 이렇게 해주시면서 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그룹 10분 동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소통하고 오셨나요? 자, 제가 질문의 순서를 이름, 전공, 그리고 설레임, 그리고 멘토링 의미, 준비할 것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 이따가 왜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들 그리고 의미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때 우리 안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멘토님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기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협업할수록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이번 만남들을 통해서 그런 소통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통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소통이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은 설득인가요? 반영인가요? 설득도 소통인가요? 아니면 반영해주는 것은 다 소통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우리가 갈등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떨 때 갈등을 느끼나요? 자,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순간들은 대부분 욕구와 욕구의 충돌입니다.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상대방도 그걸 원해요. 자,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데 상대방은 원하지 않아요. 그럼 갈등이 없어요.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욕구와 욕구가 충돌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갈등이라는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갈등이 무조건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은 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보통 갈등을 맞이할 때 하는 행동들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뭔가 설득을 시켰어요. 설득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얻었어요. 그때는 내가 뭔가 소통한 것 같아 보입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설득당해서 행복했던 적 있으신가요? 와, 설득당했어! 라고 막 행복했던 적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설득당해서 행복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상대에게 설득하려 하지만 사실은 상대방 또한 그것이 설득당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의 어느 정도의 부분들이 반영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소통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욕구와 충돌할 때 상대방이 자신의 어떤 욕구의 어떤 부분들을 수용해주고 상대방 또한 나의 어떠한 요구의 어떤 부분들을 수용해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소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소통은 설득하는 것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통은 상호 간에 어떤 부분들을 포기하고 반영할 때 그 과정을 우리는 소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현재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뭔가 교육해요. 또 누군가를 만나요. 그럴 때마다 소통을 어떻게 해요? 자꾸만 내 지식을 설득하려고 하고 나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설득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그것은 가만히 듣고는 있지만 설득 절대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어 줄 때는 반영해 줄 때에 상대방 또한 자신의 어떤 자아 실현을 느끼거나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존중받는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을 잘하고 싶다면 내가 만나는 멘티들 또한 센터의 어떠한 센터장님, 실무자분들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소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뭐 부모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해당되는 겁니다. 설득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갈등이 되고 누군가가 그냥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설득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득하지 않고 반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뭔가 기법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걸 배우면 좋아요. 퍼실리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을 이제 퍼실리테이터라고 말하는데요. 일단 이 퍼실리테이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촉진하다, 용이하게 하다, 뭔가 쉽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누군가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 어려워요. 이것을 쉽게 해주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득이 아닌 반영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적 합의 문화를 퍼실리테이션에서 추구하는 것이고, 도구와 기법을 활용해서 과정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 또한 이 퍼실리테이터는 중립적인 절차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중립적 절차 전문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퍼실리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육이란 영역에서는 러닝 퍼실리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배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같이 함께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퍼실리테이션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더 긴 시간 이 퍼실리테이션을 배워서 더 많은 학습자들이 참여를 스스로 하게 하고 스스로 배움이라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들 여러분들 꼭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절대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학교에서 수업 현장 잘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이 들어와서 얘들아, 이거 진짜 시험에 나온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라고 우리에게 항상 설득했죠. 설득 당했어요? 잘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잘 떠올려 보세요. 내가 설득당해서 공부했습니까? 아니면 내 욕구가 일어나서 내가 스스로 했습니까? 네, 스스로 한 거예요. 절대 배움은 설득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욕구를 이끌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어떤 욕구를 반영해 주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 욕구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영의 경험을 우리가 같이 디자인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요, 반영당한 경험이 많이 없어요. 주로 거절당하고 설득당한 경험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온 환경 속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영의 경험을 줘야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아실현을 향해서 배움이라는 환경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활동 한 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욕구를 반영하는 것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활동을 통해서 그 배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내가 멘토로서 최근에 경험한 작은 성취의 경험 3가지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멘토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제 멘토가 됐잖아요. 그 나름대로 멘토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다, 혹은 뭐 어디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다, 또 독서를 했다,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내가 최근에 멘토가 되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나름대로 멘토로서 이루어낸 작은 성취의 경험이 있다면 3가지 정도 각자 지금부터 메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마 생각보다 작은 성취 경험 써보려고 하니까 만만치 않죠. 하지만 나름대로 성취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내가 멘토링 이제 해야 되니까 머리를 잘랐다, 뭐 이런 것도 되고, 뭐 옷을 하나 샀다,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자, 우리가 무언가 성취했다라는 것은요, 거꾸로 말하면 어떤 욕구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반영의 경험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가지 단계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될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인정, 존경받을 존재라고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이 매슬로우는 사람이 이 동기 이론에서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욕구를 5가지로 나눴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아마 학교 다니면서 배웠을 겁니다. 이 욕구의 5단계예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 애정과 공감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 이 욕구가 우리가 스스로 자존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되게 중요한 욕구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의 성취를 했다라는 것은 아마 이런 욕구들을 실현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 이 3가지 사건을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 3가지 사건을 어떻게 소개하시면 되냐면, 저는 멘토링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자, 어떤 욕구에 해당되는 건가요?
나름대로 좀 괜찮아 보이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 존경 욕구였을 수도 있고요. 혹은 친해지고 싶어서 좀 하고 싶어서 애정과 공감 욕구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저는 멘토링 시작하려고 멘토링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어디 욕구인가요? 네, 아마 애정과 공감 욕구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욕구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나는 최근에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자, 그러면 어느 욕구의 실현인가요? 네, 그냥 생리적인 욕구의 실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안전 욕구를 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좋은 친구가 나한테 같이 다이어트 하자고 했기 때문에 해서 애정 공감 욕구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야, 네가 무슨 다이어트야? 맨날 무시당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에 존경 욕구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죠. 혹은 내가 무언가를 좀 도전해보고 싶은데 건강 좀 챙겨볼까 하는 마음에 자아실현 욕구 때문에 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 욕구에 빗대어서 저는 이 욕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라고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보시면서 각자 적었던 세 가지에 해당하는 욕구들을 좀 미리 같이 좀 적어놔 주세요. 속으로 흩어지면 요 장표가 없어지니까 일단 나는 어떤 욕구 때문에 이 세 가지 성취를 했던 것 같은지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거 옆에다가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더 내가 이런 욕구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돌아가면서 세 가지 사건, 제가 최근에 이런 경험들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런 욕구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한 사람당 한 1분 정도씩 사용하셔서 대화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그룹 활동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4분까지 대화 마치고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소그룹에서 만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 같이 수고했다고 박수로 서로 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욕구들이 제일 많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네. 자, 어떤 욕구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할까요? 아마 모든 이 멘토들의 꿈은 우리 멘티가 자아 실현을 스스로 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걸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사실 어떤 욕구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욕구들은 서로 간의 관계가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굉장히 지쳐 있어요. 피곤해요. 그럼 우리의 욕구 어디 향합니까? 당연히 생리적인 욕구만 향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이런 욕구들이 충족되면서 단계별로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욕구에 대한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무언가 성취했다는 것은 이 욕구를 사실은 반영했을 때 느끼는 기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어떤 욕구를 실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우리가 이 욕구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이 욕구가 성취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이들에게 자아실현 욕구만을 막 기대한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해외 여행 갔어요. 막 유럽 투어를 갔는데 내 방에 바퀴벌레 다니고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그럼 어때요? 막 집에 돌아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욕구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우리가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디자인하는 되게 중요한 지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만나는 우리 아이들 어떠냐면 물론 지역아동센터가 다 뭐 아이들이 다 가난하거나 형편이 어렵거나 막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부모들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주로 어떤 욕구들이 결핍되어 있을까요? 네, 생리적인 욕구들도 물론 한창 많을 때고요. 특히 이 안전 욕구가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정 공감 욕구도 그렇지만 특히 이 안전 욕구는 뭐냐면 반영의 경험이에요. 내가 우리도 어느 새로운 어떤 소그룹이라든지 회의 들어가면 내가 이 발언 해도 되나? 이런 생각 한 적 많죠. 뭔가 분위기가 막 평가가 막 날카롭게 있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말 한마디 꺼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을 때 늘 혼나봤거나 수용된 경험이 없거나 이런 친구들은요. 내가 지금 틀려도 되는지 말을 해도 되는지 의견을 꺼내도 되는지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안전한 발언의 장소를 열어주는 것이 멘토들이 해야 될 먼저 되게 중요한 욕구라고 볼 수 있어요. 친해지고 싶고 뭔가 아이가 존경받는 경험을 주고 싶고 하게 하고 싶겠지만 이 경험을 먼저 주지 않고서는 우리 아이들이 나와의 멘토링 과정 속에서 적극적 참여자가 되기는 사실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똑같은 활동을 통해서 교사 그룹에게 활동을 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아이들 생리적인 욕구 어떻게 반영해 주시나요? 네, 화장실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그런 환경 속에서 과연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떤 선생님은요 주머니에 이게 뽀로로 비타민을 항상 주머니에 왕창 갖고 다니시면서 조는 애들의 입에 하나씩 넣어준대요.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 주는 거죠. 어떤 분은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 안전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짝꿍끼리 조회 시간에 네가 내 짝꿍이어서 좋은 이유를 한 번씩 이야기하게 한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퍼실리테이션 하면 보통 포스트잇에 막 쓰고 붙이는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포스트잇에 쓰는 것 또한 안전한 대화의 장소를 만들어주는 되게 중요한 도구입니다. 무기명으로 쓰고 의견을 마음껏 써서 붙이게 하고 평가를 바로 하지 않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애정 공감 욕구를 위해서 소그룹 활동을 하고 어떤 소속감을 주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나의 멘토링 활동이 훨씬 더 매력적인 멘토링이 되고 그 멘토링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스스로 자아 실현의 욕구를 향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받았으니까 이 욕구 5단계 써놓고 내 멘토링에서는 내가 이 욕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하나하나 써보십시오. 생리적인 욕구 어떻게 줄 것인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실현시켜 줄 것인가, 소속감 어떻게 주면 좋을까, 그리고 존경 욕구, 아이에게 어떻게 칭찬해 주면 좋을지, 아이 스스로 존경받는 기분을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설계하다 보면요 자아 실현의 욕구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생리적인 욕구부터 존경 욕구까지의 욕구를 성취의 경험을 한 사람은 결국 스스로 자아 실현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 애정 공감 욕구, 존경 욕구에 대한 단계적 활동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고 설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만나는 멘티를 일단 공감해야 되겠죠. 그가 지금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그는 이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사전 지식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단계별로 성취의 환경을 디자인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멘토들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욕구들을 반영하는 여러분들의 활동을 기대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스킬을 한 가지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구를 반영하고 소통하려면 아까처럼 공감을 해야 되겠죠. 욕구의 단계별 욕구를 공감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중요한데요. 또 한 가지가 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특히 공감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질문에 있습니다. 자, 대학생들이든 청년들이든 어른들과 대화할 때 겁나는 때가 있어요. 말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너 취업 언제 할 거니? 너 결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 받을 때죠. 청소년들은 언제일까요? 청소년들이 듣기 싫어하는 질문 1위, 바로 너 꿈이 뭐야? 라는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나는 아직 정답을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나의 꿈을 얘기해요. 말했다가는 그 사람이 나의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나는 아직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아직 제대로 공감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짜고짜 꿈이 뭔지, 넌 직업은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지, 결혼은 언제 할 건지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마음이 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공감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오리드라는 기법을 배워서 구조적, 절차적, 과정 중심적인 대화 방법들을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이름, 그다음에 설레임, 나에게 청소년이란 준비해야 할 것, 이 4가지 얘기하게 했죠. 이게 바로 오리드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대화를 했던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O는 오브젝티브입니다. 먼저 질문을 던질 때 객관적인 것부터 물어봐야 돼요. 넌 꿈이 뭐야? 객관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ORID의 D, 디시저널, 뭐죠? 결정, 해결한, 넥스트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D에 해당되는 질문이었어요. 넌 꿈이 뭐야? 너는 커서 뭐가 되기로 결정했니? 너는 결혼은 도대체 언제 할 거니? 너는 취업은 어떻게 할 거니? 다 어디에 해당되는 질문입니까? D에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자, 멘토링 처음 딱 시작했어요. 멘토에게 제일 먼저 뭘 물어봅니까? 너 나랑 뭐 하고 싶어? 뭐예요? 네, ORID에서 D를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D부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D의 질문의 다음 단계는 뭐냐면 평가예요. 그건 좀 별론데? 그거 괜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고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기는 거죠. 진로를 상담해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꿈이 뭐냐 물어봤다는 것은. 그럼 제일 먼저 뭘 물어보면 좋아요? O를 물어봐야 돼요. 너는 주로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니? 방과 후에 제일 먼저
뭐 주로 했던 활동들은 뭐가 있어? 좋아하는 연예인은 뭐야? 그리고 두 번째 리플렉티브 감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넌 요즘 걱정은 뭐가 있니? 혹시 어른이 되면 어떤 게 좀 가장 설레이니? 그다음 아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인트로스펙티브는 의미나 가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잘 산다는 건 뭐라고 생각하니? 행복이란 뭘까? 죽는다는 건 뭐라고 생각해? 그다음 디시저널. 그러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넌 지금 뭘 하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진로 상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ORID 순서대로만 질문하고 혹은 회의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축제 기획회의예요. 여러분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진행자입니다. 그럼 보통 제일 먼저 뭘 물어보냐면 D를 물어봐요. 이번 축제 때 뭐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럼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게 해요. 그래서 회의가 안 돼요. ORID에서 뭐부터 물어보라고요? O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작년에 축제 때 뭐 했죠? 가장 어려웠던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냥 감정. 혹시 이번 축제 앞두고 걱정되는 거, 설레이는 건 뭐가 있어요? 그리고 I를 물어보고 D를 물어보면 하나의 원활한 세련된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ORID만 잘 기억하고 돌아가도 여러분들이 세련된 회의 진행자, 그리고 세련된 상담자, 또 수업 또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 한번 해볼 건데 요거는 채팅창으로 실습을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그 줌의 채팅창을 열어주시고 하나씩 저하고 질문을 같이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줌 채팅창에다가 먼저 5에 대한 질문을 만들 건데 주제는 센터의 첫 만남이에요. 센터와의 첫 만남. 센터의 담당자에게 내가 센터에 이제 함께하는 멘토로서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을지를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맡게 될 아이들의 인원 몇 명인가요? 그 아이들의 특징은 뭔가요? 또 이 동네는 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먼저 5에 대한 질문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채팅창에다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채팅창에 쭉쭉쭉쭉 남겨주세요. 아마 이게 남기면 나중에 이거 쭉 저장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소스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줌 채팅창에다가 센터의 첫 만남. 네, 좋아요. 무슨 과목을 가르치나요? 그렇죠. 이 아이들은 언제부터 센터에 다녔나요? 그렇죠.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질문들을 좀 던지면 좋을 것 같죠? 네, 아이들은 몇 살인지. 네, 아이들의 연령, 학년 좋고요. 네, 아이들의 특징. 센터 운영 시간. 그렇죠. 센터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는지, 센터에서 지향하는 교육 목표는 뭐고, 특징, 그렇죠? 센터에서 또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네, 센터에 저 같은 선생님들이 자주 오는지, 또 어떤 경험을 해봤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는지, 사전 지식에 대한 것, 사전 경험에 대한 것, 아이들의 어떤 레벨에 대한 질문들 될 수도 있겠죠. 특별히 주의해야 될 말 뭐냐?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또요.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활동도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네, 학습 수준에 대한 질문 좋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사전 정보와 관련된 거죠. 네, 팩트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이 오브젝티브 단계에 던지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리플렉티브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리플렉티브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게 오브젝티브인지 인트로스펙티브인지 헷갈리는데 그냥 내가 의도한 질문이에요. 그 사람의 내면이 궁금하면 그거는 리플렉티브입니다. 감정이나 기분, 어떤 그 마음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센터에 가서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을까요? 네, 멘토링 활동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뭔가요? 혹시 어떤 기대가 좀 있으세요? 제가 온다고 했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 걱정하는 아이. 네, 좋네요. 또 왜 걱정이 되는지 더 부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아이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네요. 이 문제를 같은 실수로 틀렸을 때 기분이 어떤지. 네. 뭐 센터장님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죠. 저희 같은 대학생들이 오셨을 때 좀 기분은 어떠세요? 어떤 좀 염려가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점이 있는지, 좀 더 긍정적으로 기대하시는 점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와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에 대한 질문이죠. 이것은 D에 해당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물어보면 D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R로 물어본다. 자, 아이들과 보통 선생님 갈등을 느끼실 때는 선생님들의 어떤 기분과 마음 상태는 주로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부담이 되는 아이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상황에서 주로 좀 상처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죠. 네. 자, 이번에는 아이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죠. 자, 아이 인트로스펙티브와 관련된 질문들을 지금부터 작성을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하는 멘토링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제가 어떤 선생님이 되었으면 하나요? 아까 이제 앞단에서 쓰시긴 했지만 사실 아이 질문으로도 되게 적합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포인트, 네, 중요한 질문이고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멘토링을 해야 되나요? 좋습니다. 뭐 요즘 아이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요? 네, 이런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네, 멘토링 활동에 대해서 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현시켜주면 아마 센터에서 여러분들 엄청 좋아할 겁니다. 근데 이 센터와 상관없이 내가 막 나만의 가치를 구현했을 때 이게 또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디시전을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결정사항,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될 질문들 이런 것들이 디시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작성을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무엇을 준비해 가면 좋을까요? 예스 복습 중 뭐가 더 중요한지. 예스 복습 중요한 거는 어떤 의미와 관련된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유의해야 될 점을 좀 알려달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원하시는 수업 방식은 좋아요. 말 안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어떻게 분배하면 좋을지, 제가 좀 고쳤으면 좋겠는 지점들, 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렇죠. 특히 이런 부분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전문가시고 또 우리가 막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왜 저렇게 하시지라고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지만 그게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우리도 그 흐름 속에서 오히려 더 좋은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요, 기획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감적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훨씬 더 그 대상과 깊이 있는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을 만날 때 그냥 우리가 보통 즉흥적으로 질문해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른들이요, 우리와 사실 되게 소통하고 싶어 하거든요. 기성세대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즉흥적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질문에 대한 이렇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질문을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아마 센터에서도 나를 훨씬 더 괜찮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관계 맺는 사람들이 나와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하고 즐겁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드 기법을 활용하면 질문을 다각적으로 구조적으로 던질 수가 있고 무엇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과정 중심 속에서 소통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태도를 갖춘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중요한 자세와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오리드 기법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멘토로서의 역할들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멘토가 된다는 것,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좀 노력과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실현 어떤 도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전보다 더 나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우리 지역 아동 센터의 아이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태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